방사능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이제 해양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아베가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공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 일본이 이 해외에 공포하고 있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하고 현재 비축하고 있는 방사능의 수치가 정말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그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한 방사수는 뭐냐면요. 현재도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1, 2호기하고 3호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열이 나고 있어요. 그 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왜냐면 열이 더 올라가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고 있고, 그럼 직접 핵연료에 닿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그 오염수들이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의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수치가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보관을 한다는 것도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방류한다고 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가 흘러가지고 그 주변에서 흘러내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염수로도 안 치고 직접 원자로에 들어갔다 나온 물들을 모아놓은 것만 해도 매일 500톤 이상의 오염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원래 일본 정부는 2011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각 그 원전에 대한 폐로 시기를 2022년까지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1, 2, 3호 원전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폭발을 해서 쪼개졌기 때문에 그 쪼개진 상태에서 계속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2011년도부터 벌써 9년째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 유출되고 있는 거를 우선 안 유출되도록 막는 시한이 2022년까지였다고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네들이 막는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4년에서 5년 뒤로 미뤘어요. 왜냐면 자기 기술로는 현재 있는 기술로는 이 원자로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로 작업을 완료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2028년에나 그 모든 원자로를 이른바 밀봉시키는 작업을 완료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28년도까지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자로. 그 방사능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방사능을 일단 막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2028년.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3, 4년이 지난 2031년이 돼서야 기존의 그 원자료 주변에 또는 원자료 내부에 적치되어 있던 연료봉들을 꺼내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증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위원소 그리고 거기에 물을 뿌려대고 있으니 그 물에 묻어서 흘러나오고 있는 오염수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보관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니 이걸 갖다가 바다에다 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어, 후쿠시마 주변은 어차피 사람이 못 살 동네니까 계속해서 탱크로리를 지어라. 계속해서 지어서 계속 니들이 뿌려대는 물만큼의 양. 그러니까 뿌렸으면 100톤을 뿌렸으면 90톤이든 80톤이든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뿌린 양만큼 회수해서 계속 담아라. 그래야 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일에 니들이 그거를 투기하고 싶으면 니네 나라 일본 내부에 안정적인 집안을 골라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은 안정적인 집안을 골라서 니네 땅 안에 묻어라. 그거를 바다에다 뿌린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해양이 전부 다 오염이 돼갖고 니들 때문에 전 세계 바다가 다 죽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이거를 얘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말은 그래요.
지네가 개발한 그 정수기가 있대. 일종의 지들이 개발한 정수기가 있어서 그걸로 해갖고 오염수를 걸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성이 높은 뭐 트론튬, 뭐 벨륨, 뭐 이런 이른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 해괴한 방사성 원소들은 전부 다 걸러낼 수 있고 삼중수소만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바다에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론 바다에도 미량이나 뭐 삼중수소가 있긴 하지만 바다에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서 희석시키면 큰 위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들이 돌리는 정수기에서 그 방사능 물질들이 완전하게 걸러지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그 방사능 규정, 그러니까 검사 규정이 해제된다는 등, 그리고 뭐 일본산 그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후쿠시마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올림픽 선수들한테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취재를 나갔어요.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검사해야 될 물량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일종의 챔버를 세워요. 검사 챔버.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 검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컨베이어를 흘려요. 그럼 컨베이어가 지나가면 여기에다가 물건을 딱 얹어서 요 기계가 지나가는 동안 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장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검사를 해갖고 요거를 하루 노출량, 1시간 노출량 같은 걸로 연산해서 계산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나오는 거지. 솔직히 컨베이어 속도만 빨리 돌리면 아무리 얘가 센 방사능이 나와도 기계가 검출할 시간도 없이 훅훅 지나갈 거야.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에서 식품이라든지 뭐 일반 그 여러 가지 공산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오염수를 지들이 필터링을 해서 뭐 알프스란 기계가 있대요. 지들이 만든 알프스 정수기인가 봐. 이걸 통해 가지고 위험한 물질들은 다 걸러낼 수 있고 삼중수소만 있는데 이거는 바다에다 해도 상관없다. 원래 바다에 삼중수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식 방류를 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오염수들이 후쿠시마 인근 앞바다로 흘러내렸어요.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북해도 같은 쪽에서도 이미 그 본인들이 한다고 선언했던 양의 3배 이상을 방출해 왔던 30년 동안 방출해 왔던 게 이번에 들통이 나기도 했는데 어찌 됐거나 이번 해양 오염수가 방출되고 나서 실제 인근 해역에 어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아는 거야. 처음에는 거기서 뭐 이상한 물고기들이 나오고 변종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방송에서 엄청 많이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뭐 포유류들은 다 나갔고 일반적인 어류들이나 어패류들 같은 경우에도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을 지들이 이미 확인하고 알고 있으면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는 우리 바다는 이미 베린바다야. 후쿠시마 앞바다 이미 베린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다 버려서 여기에 드는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우리는 좀 나아. 어차피 우리는 2030년대까지 지금 있는 폐로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 오염수들을 모아놓을 순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방사능이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그 지구의 자전 방향도 있고 편서풍도 있고 그래서 미 북부 쪽으로 이게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날아올 영향이 덜한데 해류에 의한 수질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불과 한두 달 안에 그 오염수들이 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태풍 같은 게 몰아치게 되면 그쪽 바다에서 우리 남서 해안 쪽까지도 충분히 그 오염수들이 흘러올 수 있는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가까운 나라에 사는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들이 멋대로 이거를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정말 그 용서를 할 수 없는 족속인 겁니다.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없어요.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그 해양수 방류를 하지 맙시다라는 거래를 해갖고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을까 말까 한데 일본이 로비를 잘한 건지 다른 나라들이 이게 대한 감각이 부족한 건지는 몰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일본이 취하는 조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사를 해서 확인하자.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런 오염 관련한 방사선 오염 단체나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로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후쿠시마 그 발전소 안에는 그 3호기가 있어요. 그 연료봉이 장착된 대로 있는 3호기가 폭발한 상태에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3호기에 대한 그 음모론이라든지 의혹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3호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없었던 우라늄 복합 연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실험로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이거는 핵 연료를 처리해갖고 플루토늄으로 바꾸기 위한 가속로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플루토늄 생산 시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큰 콘크리트 구조물인 원자료가 폭발에 의해서 수소 폭발에 의해서 1m가 넘는 콘크리트가 부서진다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원자로에 의한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유독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정체를 밝혀지지 않은 위험한 방사능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원자로에 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농도가 탁월하게 높아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어떤 무인 장비를 가지고도 이 근접을 해서 일종의 그 방해작 그러니까 제염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인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이 드론을 보내도요. 거기 가면 그냥 아예 기계가 회로가 타버린대. 사람은 뭐 말할 나이도 없겠죠. 노출만 되면 10초 안에 죽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자료를 빼내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위협은 점점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원자력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아직도 외국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국내에 정확한 정보들을 법으로 강제로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원자력 사업을 진행했던 지금 산업성이라든지 도쿄전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원자로 회사 웨스팅하우스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방사선의 선량 같은 것들을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후쿠시마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3호기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자로 안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연료봉이 있고 그 주변 3호기 주변 4호기 주변에도 아직 외부로 꺼내오지 못한 이 연료봉들이 수백 개가 거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위험한 연료를 쓰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안 알렸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료들을 왜 그렇게 많이 장전을 한 건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방제 대책이나 조치들을 빨리 취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사고를 어떻게든 엄폐해 보려다가 더 큰 사고를 만든 원인 과정에 이 후쿠시마 원자로가 실제로 원자로가 아니라 3, 4호기가 어떤 프로토늄 생산, 핵물질 생산을 위한 일종의 실험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하자면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대한
비밀을 지켜가면서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금 있는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 이 사고의 위험성을 조기에 알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뭐 많은 인명들이 희생이 됐습니다만 그 원자로 자체를 완전히 그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과거 무슨 왕릉 쌓듯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 원자로 자체를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유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방사성 물질의 에, 외부로 그 방출되는 것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르노빌이 아직도 죽음의 도시로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일본은 그걸 제대로 지금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실제로 지금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방사능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걸 다 덮는데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더 걸린다. 2031년이 돼도 다 닫을까 말까 하다라고 하는 이런 무대책한 방식으로 방사능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국제사회가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란 말이죠. 진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올림픽에 참가했던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었던 또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경기를 가졌던 일종의 외국 선수라든지 뭐 외국인들이 피폭을 당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자국 내에서는 자국의 뭐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죽었어도 결국 기사 안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르포 기사 쓰던 작가가 어느 날 PD가 이제 어느 날 자살한 걸로 의문의 자살체로 발견됐지만 그거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일본의 방사능 관리는 무대책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핵물질을 공개적으로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그 핵물질의 위험성을 누가 담보할 거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현지 실사의 한국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린피스라든지 공인될 수 있는 인력들을 총동원해갖고 지금 있는 피해 상황과 확산 상황까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지 않으면 일본은 뭐 당연히 망하겠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 또는 지구촌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데 위기의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 내에서 자성적인 그 지식인들이나 언론에 의해서 조금씩 공개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그 피해가 큰 사안이라 이걸 제대로 돈으로 막으려고 하면 일본 전체에 가진 GDP를 다 쏟아부어도 이건 뭐 막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라 일본 입장에서 감추고 그냥 쉬쉬하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위기 상황을 넘기는 걸로 이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별로 영향이 없나요? 왜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러시아도 그 해류의 반대편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공기 흐름의 반대편 방향에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실질적인 오염의 피해가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양수 방출로 일어나 갖고 러시아가 그 자랑하는 뭐 베링 해협을 비롯한 또 황금어장으로 부르는 뭐 쿠릴 열도 주변 또는 뭐 그 러시아 쪽에 어장 쪽에가 오염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 무슨 뭐 일종의 그 변고가 생긴다 그러면 더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할 거거든 러시아도.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예.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대한민국 또 뭐 대만 그리고 뭐 관 같은 쪽에 바다를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공동조사 같은 연구위 같은 것들을 꾸리고 해양수 방류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공기로 퍼져나가는 거는 뭐 3, 40만 걸려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지할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오염수, 직접 핵물질에 닿았던 이 물들을 그냥 방류하게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신년 벽두에 들려온 제일 그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일본 디스플레이, 재팬 디스플레이가 불리는 JDI의 부도입니다. 뭐 실제 부도가 난 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한국 디스플레이 사업의 일종의 그 대항마 형태로 일본의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JDI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독주를 막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한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 회사의 가장 그 어떤 산파역을 했던 사람은 뭐 이제 일본의 그 경제산업 상이었고, 소니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쪽에다가 그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 이제 가장 재수없게 걸려든 게 애플이었죠. 네. 네. 애플이 사실은 일본 안에서 이제 막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70%가 전부 다 애플을 쓰고 있었고,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손을 좀 써서 그렇게 된 그 영향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 2월 제품이긴 하지만 일본 통신사들이 거의 70만 원 이상씩의 보조금을 애플에 몰아줘 가면서 네. 애플을 아도를 쳐줬거든요, 재고 상품을.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보기엔 애플이 보기에는 일본이 너무 고맙고 상큼하고 귀여워서 내가 그러면 일본에 신상을 사줘야지. 일본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얘네 디스플레이 회사에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왜 이렇게 말이 겹치? 신상은 한국이 더 많이 사주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성의 문제인 건데요. 일본 애들은 그 당시에 지금 애플 5, 6 샀던 애들도 지금까지도 그냥 써요. 그래요. 안 애플 바꾸고. 3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신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바꾸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 그 잘 나갔던 애플의 매출의 기세가 계속해서 꺾이는 거예요. 왜냐면 신규 제품으로 갈아타질 않으니까, 일본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자기가 몇백만 원씩 자비를 들여서라도 보조금을 안 준다 그래도 2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도 그 돈을 물고 2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덜뿌덕덜뿌덕 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하물며 오픈하는 날 우리 줄 서는데요. 이런 용기를 가진 대한민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 같은 개념으로 봐버린 거지. 그래서 자국 내 이제 애플 이제 X10의 그 일본산 LCD, JDI LCD를 써주기로 하고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를 했는데,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불황이 온 거야. 그리고 X10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생각대로 잘 안 나왔어.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화웨이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애플 휴대폰이 안 팔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조를 투자해놓고 사실 그 투자한 만큼 제품으로 돌려받지도 못해서 성금을 던져놓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경쟁 제품들이 전부 다 OLED로 건너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JDI가 그러면 LCD를 포기하고 OLED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OLED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 종목 전환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 결국은 OLED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제품 출시가 임박해 왔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선 더 안 나와. 더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LG 걸 받은 거예요. LG 삼성 거를. LG 삼성 걸 받아놓고 보니까 얘네 LCD 재고를 비롯해서 이 공장에 밀어줄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계속해서 적자가 쌓인 거야. 그래서 이 OLED로 우리도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한 9천억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OLED 전환 계획을 야심차게 작년에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9천억 가운데 약 7천억 가량을
중국과 홍콩의 펀드에서 빌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OLED 개발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의 대부분을 중국한테 빌려서 쓰려고 했어. 근데 중국 애들이 그냥 돈만 빌려줄 애들이 아니잖아. 얘들이 민간 펀드라 그랬는데 민간 펀드라는 애들이 자꾸 첨단 그 LCD, OLED 기술을 이전을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안 돼요. 우리 못 해줘요라고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돈 준다고 해놓고 1년을 기다리다가 이 돈을 입금할 시점에 못 줘! 하고 부도를 내버린 거죠. 중국계 펀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방법이 없구나. 우리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사업을 진행을 못하겠다. 우리 사업 포기, 매각이라고 작년 연말에 선언을 하게끔 된 거죠. 이제 소니 도시바 히다치의 합작인 이 회사가 이제 얼마에 매각될지 어느 회사에 매각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샤프가 제일 뭐 유망한 기업으로 손꼽히곤 있는데 일본 업체가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일본 안에 있는 회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인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걸 인수한다고 해도 이 거대한 공장과 인원과 앞으로 들어가야 될 투자비를 어디서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샤프가 지금 샤프나 파나소닉이 인수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잠깐. 네, 사실 요즘에 작가님이 건강이 다 회복이 안 되셔서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OLED 개발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LCD 공정인 상태로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다는 게 이게 현재까지의 문제인 겁니다. 왜? 현재 있는 공장도 적자 투성이야. 사는 순간 1년에 몇천억 적자를 각오해야 되는데 이거를 OLED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바꾸는데 또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게 과연 삼성이나 LG를 선도업체를 따라잡고 걔들보다 우수한 품질,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거냐? 이건 더 어려운 문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게 정답이에요. 뭔가 이거를 받아서 개조를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후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 매립 비용보다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LCD를 접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와중에 JDI가 사기를 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의 투명 LCD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명이라는 거야. 투명인 상태에서 외부 그러니까 유리창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안에서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건 우리밖에 개발을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그 실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술만 개발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 OLED는 자체 발광 시스템인데 LCD는 반사판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빛을 쏴줄 수 있는 반사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면이 투명한 상황에서 그러한 LCD를 공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라도 뭐가 하나 흐릿하게 뭐라도 한 장 들어가야 뭔가를 투사해 낼 수 있는 게 LCD의 특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한 상태에서 LCD 화면을 구현했다는 JID의 주장은 JDI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시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찌됐거나 한때는 디스플레이 1위를 달리던 일본이 삼성과 LG한테 밀려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1위를 달렸었어. 대형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오, 그래요?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 1위를 달리던 그러니까 옛날에 플라즈마 TV 뭐 이런 거 그 평면 TV 나왔을 때는 일본 대만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위상이 역전이 됐고 지금 QLED, OLED 쪽 시장에서는 삼성이 QLED라고 하니까 다 OLED입니다.
OLED 시장의 70% 이상의 세계 점유율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대만, 중국, 일본이 도전하는 입장인 건데, 네. 단가면으로 봐도 품질면으로 봐도 최정상에서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하던 JDI까지 이게 꺼져버리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 일본의 디스플레이 사업은 완전히 문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만들어내는 전자제품에 공급될 모든 디스플레이들은 사실상 한국이 독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네들 전자사업의 명운을 한국이 쥐고 가게 되는, LG나 삼성이 쥐고 가게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8K 이 도쿄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한 주관 업체들이 이런 JDI나 일본 회사가 아닌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질 거고요. 네, 오늘 방송은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진행을 하게끔 됐습니다. 네, 너무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제 많이 부족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새해 첫 방송 꽃가옷 입고 여러분하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편안한 그 의상으로 편한 대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미 작가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선영님, 아침 일찍부터 YTN 방송 시작 때부터 많이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그러고 보니까 감사해요. 제이선영님 진짜 오늘 하드워킹 하시네요. 아까 그 10시 반에도 YTN에 계셨는데 진짜 열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네. 하여튼 설 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회식 한번 쏘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